과거의 유리구슬을 깨고 나와 현실을 사는 법. 한 소녀가 하얀 눈밭에 누워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고는 일어나 언덕 아래로 달려가며 이 영화는 시작한다. 영상의 클로즈업은 관객의 동일시를 강화하는데 시작부터 화면 가득히 얼굴을 보인 이 소녀는 자신이 속한 동화 같은 나라로 관객들을 이끈다. 2년 전에 죽은 약혼자 후지 이츠키를 잊지 못한 주인공 와타나베 히로코는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츠키가 어릴 때 살던 주소로 짧은 편지를 보낸다. 잘 지내나요? 난 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이 사라지고 국도가 되어버렸다던 그 주소로부터 뜻밖의 답장이 온다. 알고 보니 그 편지는 그녀의 약혼자와 이름이 같은 데다가 같은 중학교를 나온 후지 이츠키라는 여성이 보내온 것이었다. 그렇게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편지를 교환하며 과거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보게 된다. 주로 약혼자의 중학교 시절 추억을 알고 싶다는 히로코를 위해 이츠키가 그에 관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전해주는 시기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다. 우선 편지를 주고받는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가 왜 1인 2역으로 설정되었느냐는 점이다. 분장 기술이나 촬영 기법이 많이 발달했을 텐데도 영화에서는 그 두 사람을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이츠키는 왜 알지도 못하는 먼 곳의 사람에게서 온 편지에 그토록 열심히 답장을 하며 중학생 때의 기억을 애써 되살려 그녀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그러나 영화의 중반이 넘어가면 이러한 궁금증이 하나둘 해소되기 시작하고 차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많은 슬픔도 조금씩 드러난다. 영화 러브레터는 결국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히로코는 죽은 약혼자의 기억에 갇혀 현실에 안착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과거를 맴돌고 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다른 남자와 키스하면서도 이츠키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히로코는 우연히 여자 이츠키의 얼굴이 자신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죽은 약혼자가 왜 자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깨닫지만 그녀를 통해 그에 대한 추억을 공유받고 싶어 한다. 여자 이츠키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감기가 심해져 끊임없이 기침을 하면서도 병원에 가길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과거의 기억을 찾아 차가운 눈밭을 헤매는 이츠키는 감기가 폐렴으로 도져 끝내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 둘은 하나였던 셈이다. 각각 과거와 현재, 일종의 더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실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유리구슬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인형처럼 각기 자신의 세계에서 떠돌 뿐이다. 여기서 왜 그 둘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묘사되었는지, 또 왜 이츠키가 히로코에게 기억을 전해주기 위해 졸린 눈을 부비고 기침까지 참아가며 그토록 애쓰는지가 확연히 이해된다. 두 사람뿐 아니라 이츠키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역시 그들이 구하지 못했던 남편이자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항상 그 죽음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더불어 이런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 속의 인물들은 아무도 제대로 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아들 3주기 기일에서 부모와 친구들은 잔치집처럼 낄낄대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츠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본의 문화일까 하는 의문도 든다. 겉으로는 감정을 극히 절제하고 억압하여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궁금하지만 일본 문화에 대한 공부는 일단 나중으로 미뤄보기로 한다. 이어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과거에 갇혀 맴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유리구슬을 깨고 현실로 걸어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려낸다. 이츠키는 히로코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중학교 도서관에 들렀다가 수많은 도서 카드에 후지 이츠키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게 자신이 아니라 히로코 야콘자이자 자신의 동창 이츠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더불어 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이츠키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폐렴으로 쓰러지고 만다. 여기서 이츠키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다. 76세의 노인인 할아버지는 이전에 아들을 업고 뛰었던 것처럼 소녀딸을 업고 뛰어 끝내 이츠키를 구해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각자가 지니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다. 이 시점에서 히로코는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옛 애인 이츠키가 조난되어 죽었던 산으로 간다. 비로소 옛 예인의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사실상 히로코의 현재 남자친구 아키바는 히로코에게 훌륭한 치료사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묵묵히 기다리고 길을 안내하며 마지막에는 필요한 기억과 대면시키는 과정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영화가 한판의 굿이었다면 그는 시끄럽지 않은 고요한 무당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나 슬픔을 치유하는 순간이 바로 히로코가 산 위에서 소리치는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다. 잘 지내시나요? 나는 잘 지내요. 한편 이츠키는 혼수 상태로 아버지를 향해 중얼거린다. 잘 지내시나요? 나는 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그들 자신과의 대화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히로코가 현재의 히로코에게, 현재의 이츠키가 과거의 이츠키에게. 이 영화 속 메시지를 특히 잘 표현한 장면이 몇 있다. 바로 이츠키가 눈길에 넘어져 얼음에 갇혀있는 잠자리를 보는 장면과 마지막에 중학교 시절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에게 전해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의 제목이다. 얼음 속에 갇혀 그대로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잠자리는 바로 모두의 기억을 뜻할 것이다. 잠자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썩어 흙이 되었어야 하지만 변형되지 않은 채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히로코는 그렇게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과거의 기억을 향해 잘 지내시나요? 나는 잘 있어요. 하고 외치는 것이다. 결국 히로코는 지난 사랑의 기억을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고 나서야 현재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츠코는 중학교 도서부원이 전해준 도서 카드를 보고서야 억눌렸던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끝내 몰랐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한편의 순정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과장된 만화 캐릭터처럼 묘사된 등장인물은 어두운 주제에 밝음과 투명성과 유희성을 더해주고, 그래서 이 영화에 독특한 색깔을 실어주고 있다. 단순한 스토리만 보면 상투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토록 맑고 아름다운 슬픔에 대해 만화적인 인물과 묘사로서 이끌어가는 걸 보면 감독인 이와이 슌지가 만화 작가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열심히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쌓고 난 40대? 아니면 좀 더 숙련되어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는 50대? 완숙미와 노련미가 합쳐지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지혜가 쌓이는 60대? 에이, 이 나이에 뭘 주책이란 소리나 듣지. 노인들은 나이를 탓하며 일찌감치 꿈꾸기를 포기하기 일쑤다. 늙어서 할 수 없는 일의 목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스스로를 그 울타리에 가두어 버리기도 한다. 자신의 욕구와 꿈을 접고 과거 기억에 대한 회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태 쌓아온 몸과 마음의 추억을 한 겹씩 뜯어내며 말 그대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시도와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상을 유지하며 사는 게 도리어 지혜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이 닥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나아간,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값지다는 것을 증명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에 등장하는 속도광 할아버지 버트 멀로다. 이 영화는 최고 속력이 56마일인 1920년산 구형 오토바이로 200마일 이상의 속력을 내서 달리는 것이 꿈인 70세 가까운 노인 버트 멀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은 그의 구형 오토바이의 이름이다. 페인트로 속도는 신의 선물이라고 써놓은 그의 창고에는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자동차 부품과 새 조각들이 가득하다. 이미 단종되어 고물상에 있는 게 더 어울릴 법한 구형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25년 넘게 밤낮 쉬지 않고 오토바이를 개조하고 있는 덕분이다. 그는 자신을 잘 따르는 옆집 꼬마에게 삶에 숨겨진 비밀을 털어놓듯 조용히 말해준다. 때론 평생보다 꿈을 이루는 5분이 더 소중할 때도 있단다. 그런데 어느 날 협심증으로 쓰러져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멀로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재촉한다. 옆집 꼬마가 걱정스럽고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지만 멀로는 자신이 평생 품어온 신념을 나직이 전해줄 뿐이다. 너의 꿈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식물이나 다름없어.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으면 가려고 할 때는 갈 수가 없단다. 결국 그는 간신히 여비를 마련하여
지구를 반바퀴 돌아 미국 보너빌로 향하기로 한다. 이 험난하고 먼 여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은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사고 그의 생존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단순히 속도에 미쳐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쌓아온 경험은 그를 자동차에 관한 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이다. 마침내 열정 하나로 지구의 반을 돌아 보너빌에 도착한 멀로에게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가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경주. 멀로는 69세의 나이에 비로소 그의 꿈을 이룬다. 1967년산 오토바이 1000cc 이하급에서 그가 세운 201.85마일이라는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다. 버트 멀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은 우리의 삶에서 꿈이란 무엇인지 또 꿈을 꿀 수 있는 건 과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땅을 밟고 설 수 있으면 그날이 좋은 날이란다. 옆집 꼬마에게 꿈꾸는 삶의 행복에 대해 말하는 멀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꿈꾸고 있는 매 순간이 생생해 보인다. 더불어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라는 체게바라의 외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듯하다. 불가능이란 꿈은 없으며 꿈을 이루는 나이에도 한계는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멀로. 이는 그가 아무리 늙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착실한 리얼리스트로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하나씩 준비해왔기에 이룰 수 있는 결과였을 것이다. 또한 그가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것은 그가 언제라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으리라.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실패에 부딪혀도 금방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험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꿈을 꾸는 것은 낭만보다는 허황된 망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침내 그 꿈에 도달하는 순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희열을 가져다 준다.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은 기분. 그 기쁨을 누릴 기회를 삶은 공평하게 부여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버트멀로는 노년기가 젊음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러 회상만을 반복하는 수동적인 시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 노년기 역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리와 통합을 통한 전달,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달하기에 우리가 여전히 꿈꾸고 있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시인 롱펠로는 80세 때 대학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모리투리 살루타모스라는 시를 읊었다. 카토는 80세 그리스어를 배웠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대왕을 쓰고 시모니데스는 동료들로부터 시에 관한 상을 받았다. 80세가 넘은 바로 그 나이에 초선은 우드스톡에서 나이팅게일의 소리를 들으며
60세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썼다. 괴테는 바이마르에서 마지막까지 씨름하며 80세가 지나서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꿈은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준다. 마지막 가장 밝은 빛을 뿜어내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말이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과거는 언제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살다 보면 정말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겠다는 심정이 드는 순간들도 있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상상은 늘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그만큼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백투더 퓨처, 롤라런, 나비 효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등도 그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화 더 도어는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시간의 문을 연다. 촉망받는 화가였던 다비드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동안 딸이 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평생 자신을 짓누를 죄책감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딸을 잃고 아내와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며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된 다비드.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일까? 이미 너무 늦은 후에야.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과거를 속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다비드의 절실한 소망은 그를 어떤 동굴의 문으로 이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고 다비드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똑같은 상황에서 물에 빠진 딸을 무사히 살려낸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현재의 다비드 혼자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었다. 그 세계에는 여전히 철없고 이기적인 과거의 자신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현재와 과거의 다비드. 결국 그는 5년 전의 자신을 죽이고 만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죽여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하는 셈이다. 이는 다비드 내면에 있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과오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죽여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마주하는 셈이다. 이는 다비드 내면에 있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선 살인자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영화는 관객에게 다시 한번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과거로 돌아가면 이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노라는 단호한 대답을 찾게 된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기억 없이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이고 그러한 일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5년 후 내가 그 기억을 지니고 과거로 간다면 무언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를 살게 된 미래의 나,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다비드의 어린 딸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 알고 보니 이웃들의 대다수가 다비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 그들 역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살인마가 되어 있다. 과거로 돌아온다 한들 다비드의 죄책감이 씻겨나갈 수는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을 죽이고 말았듯이 각기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불안과 분노가 결국 외부로 뻗어나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조차 이전과는 다른 공기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비드는 어려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아내인 마야도 미래에서 5년 전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이제 다비드는 선택을 해야 한다. 5년 전의 마야인가, 5년 후의 마야인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급작스러운 위험이 닥친다. 그는 과거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미래로 향하도록 동굴로 보낸 후 자신과 마야를 죽이려는 이웃집 남자와 다투게 되는데 그가 미래로 따라가서 마야를 공격할까봐 끝내 동굴의 문을 부숴버린다. 그렇게 미래의 다비드와 마야가 이전에 딸이 죽은 수영장 앞에서 악몽에서 깨어난 듯 서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다비드는 그렇게 긴 꿈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무리하며 상징적으로 자신을 처벌하고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과거는 되돌아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용서하며 그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영화 중간에는 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두 구멍으로 나오며 밖으로 나오면 그곳이 안쪽인 것은? 이라는 퀴즈가 하나 나온다. 답은 스웨터 짝이다. 하지만 이 퀴즈는 한편으로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듯하다. 이 퀴즈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에르와 윤회의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죽음의 세계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에르라는 병사의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사람이 죽은 후 저승으로 가는 길에 두 개의 구멍을 만나게 되는데 위에 두 개와 아래에 두 개가 있다고 한다. 살아서 선행을 한 사람은 위로 가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며 그동안 10배의 상을 받는다. 반면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아래로 가서 역시 오른쪽 구멍으로 들어가 왼쪽 구멍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10배의 벌을 받게 된다. 이 기간은 각각 1000년씩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구멍 앞의 신비한 뜰로 나와 서로를 만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원점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된다.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을 선택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윤회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운명을 선택하고 악한 사람들은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동물은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고 인간은 동물이 되기를 열망한다.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가며 윤회한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되돌린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신의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언제나 남을 수밖에 없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워나가면서
그만큼 성장하고 오늘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일 테다. 영화 더 도어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잊기 쉬운 진리를 다비드 여그 매즈 미켈슨의 훌륭한 연기를 통해 녹여내고 있다. 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은 어떤 느낌일까? 숨쉬는 노력조차 필요 없는 엄마의 자궁 속,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둥둥 떠다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기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전에는 어머니와 내가 온전히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개체로 분리되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울고 발버둥치며 배고픔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뿐이다. 무력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세상에 나와 나라는 독립된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태어나 처음 겪는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그래서 오토 랭크라는 분석가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의 원형으로 출생의 충격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한 엄마의 통제와 보호 속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세상이 호기심과 활력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이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수많은 동화를 접한다. 아직 낯설기만 한 세상을 접하고 이해하고 갈등하는 데 있어 동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해결책이자 친구가 되어주는 매개체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동화 속에서 아이들은 소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용감한 영웅이 되어 괴물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용기를 얻고 꿈꾸는 법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다만 동화는 아이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동화 속의 세상은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갖은 고난 끝에 끝내는 선이 이기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다수의 동화는 승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은 악당이나 괴물을 상대로 늘 승리를 거머쥐고 그렇게 패배한 자들의 뒷이야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선한 쪽은 항상 아름답다. 신데렐라가 착하기만 하고 예쁘지는 않았다면 왕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예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왕자가 목숨을 걸고 공주를 구하려 했을까? 공주를 구한 왕자가 못생기고 볼품없었다면 공주는 왕자와 사랑에 빠졌을까?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결국 잘생긴 왕자님이 되어 사랑을 완성시키고 미운 오리 새끼는 결과적으로 백조가 되어 우아함을 뽐낸다. 이런 동화들은 아이들이 은연중에 외적인 미에 많은 가치를 두게 만든다. 그러나 동화 밖으로 나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끝내 백조가 될 수 없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모와 능력을 겸비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또 괴물과 대적할 만한 용기가 없는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애석하게도 많은 동화에서 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슈렉의 등장은 획기적이면서도 반가웠다. 이번엔 공주님이나 왕자님이 아니라 못생기고 냄새까지 심해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괴물 슈렉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슈렉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기에 외로움에 대한 방어로 괴물 조심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의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렉의 집에 동화를 싫어하는 성주로부터 추방된 동화의 주인공들이 모여든다. 슈렉은 고요한 자신의 일상을 되찾으려다 성주의 꿰매 빠져 동화나라의 공주를 구하러 가고 거기서 결국 공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독과 소통에 대한 많은 은유와 고정관념의 파괴가 웃음을 자아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법이 풀린 피오나 공주는 사실 슈렉과 꼭 닮은 추녀였다는 사실도 반전을 준다. 2001년에 개봉한 슈렉은 이후 시리즈 2, 3에 이어 2010년에 슈렉 포에버까지 총 4편의 연작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개봉한 슈렉 포에버에서는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 이후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권태기다. 그들은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기 마련인 동화의 뒷이야기가 그려지는 셈이다. 새 쌍둥이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슈렉 부부에게도 차츰 권태로움이 찾아온다. 슈렉은 과거 자유롭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특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괴물로 살았던 시절의 짜릿함을 그리워한다. 단 하루만 자유로워진다면 을 꿈꾸던 슈렉은 왕국을 차지하려는 악당 럼펠에게 속아 넘어가 그에게 일생의 하루를 팔아치운다. 이것은 마치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은 사람이나 괴물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두 그러하듯 슈렉 또한 시행착오를 겪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다행히 슈렉은 친구들과 피오나의 도움으로 일생의 하루를 넘긴 대가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낸다. 환상 속의 반란만으로 권태기의 실수를 경험하고 현실로 돌아왔으니 럼펠의 속임수가 오히려 행운이었던 셈인지도 모르겠다. 이 영화의 제목은 슈렉 포에버. 말 그대로 슈렉이여 영원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슈렉은 이제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에 가까운 존재이지 예전처럼 반항적이고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다. 문명화된 슈렉이 자기 안에 있는 야성의 슈렉을 일깨우고 그리워하지만 끝내는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영화. 슈렉은 동화 속의 공주님, 왕자님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들, 심지어 괴물 같은 이들조차 동화에 녹여내어 실제로 우리가 겪는 현실과의 교집합을 자연스레 떠올려 보게 한다.